농지연금은 대출이 많이 껴있으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이미 본인의 대출은 조건에 따라 좀 상이한데요. 제 기억으로는 20%에서 25%까지 정부에서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나머지는 대출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깨끗해야지만 권리관계 깨끗해야지만 연금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농지연금은 크게 두 가지로 평가를 해줍니다. 첫 번째, 감정가의 90%, 네. 두 번째, 공시지가의 100%. 이 농지가 공시지가로 환산해 보니까 한 1억이다. 1억에 대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수익이 높은 건가요? 높습니다. 높고 제가 아는 연금 제도 중에서 파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좋은 연금은 농지연금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자작의 입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농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농지라는 게 농사를 짓는 땅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은 자산 수단으로서의 농지가 어떤지 그 현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농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농지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전문가를 한 분 모셨습니다. 트랜스파머의 김기현 대표입니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트랜스파머의 김기현입니다. 제가 농지 전문가는 아니지만 부동산과 농업, 농촌을 많이 조금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대학 교수로서 그리고 컨설팅 회사에서 컨설턴트로서 바라본 경험이 있는데 지금 스타트업 입장에서 농지 그리고 농업, 농촌을 한번 같이 오늘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표님은 부동산에 관한 전문가이시기도 하잖아요. 네. 지금 현재 부동산 관련되는 아니 농지 관련되는 스타트업 대표이시기도 하고 네네.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제 회사는 트랜스파머라고요. 네. 우리 영화 트랜스포머 아시죠? 네네네. 트랜스포머는 가장 IT스러운 로봇이 변신하고 그런 영화인데요. 저는 여기에다가 파머를 결합했습니다. 네. 그래서 트랜스 파머고요. 네. 그래서 IT를 결합한 데이터를 결합한 농업을 혁신하자. 그래서 저는 트랜스파머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하시다가 이제 농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셨어요? 제가 삼정 KPMG라는 전략 컨설팅 회사, 우리나라 4대 회계법인에 네.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네. 전략 컨설팅 본부 이사로 재직을 하고 있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전라북도 스마트팜 혁신밸리 그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용역을 마스터 플랜, 흔히 사업 계획이라고 하죠. 네네. 그것을 짜면서 총괄하면서 농업, 농촌, 농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네네.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 농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리가 농지를 이해하려 그러면은 땅이 이게 토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게 행정적인 관점이든 이런 관점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걸 어떻게 구분하는지 네. 우리 농지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네. 많은 사람들이 농업진흥구역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사실 저도 그걸 잘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네네, 좋습니다.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네, 해주시면 좋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흔히 우리가 부동산 유형이라고 하는데 그걸 네. 지목이라고 합니다. 네. 전, 답, 과수원, 네. 그리고 우리 도로, 주택도 있고요. 그리고 대지도 있습니다. 그럼 토지는 지목이 아닙니다. 그리고 농지는 농촌 그리고 농림부에서 만들어지는 용어지 네. 국토부 부동산 기준에서의 농지라는 용어는 실은 없습니다. 전답 과수의 지목이 농지인 것입니다. 전, 답, 그리고 과수원이 우리 농촌에서 진행하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 외에 산에서 있는 것을 임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임야는 농지는 아닙니다. 아하. 네네. 그래서 제가 농지에 대한 정의에 대한 범위를 말씀드린다면 전, 답, 과수가 농지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농업진흥구역이나 아니면 뭐 네네.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어떻게 나누나요? 네. 용도 지역이라고 그것을 합니다. 네네. 진흥구역, 생산관리구역. 네. 그 외에는 또 뭐 농촌 진흥구역 외에도 또 뭐가 있을까? 계획관리지역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린벨트라든지. 네네. 용도 지역은 농지랑은 무관합니다. 아하. 그 안에서 이 용도로 해야 돼라는 게 용도 지역이지. 네. 계획관리 지역이라고 해서 농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네. 농사를 못 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용도랑은 무관하게 좀 바라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 농지는 뭘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무슨 농막을 지을 수 있느냐 아니면 다른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네네네. 이런 것들이 많이 궁금해하잖아요. 네네. 이건 어떻게 또 구분되나요? 용도 지역과 그리고 지목에 따라 좀 상이한데요. 이것도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서 내 집원을 입력을 하시면은
여기는 농막을 지을 수 있는지 아니면 건축물이 허용되는지 발전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네. 아닌지를 다 판가름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렇게 이제는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토지 이음이라는 곳에서 네. 무료로 제공을 하고 토지 있습니다. 이음에서 네네네. 아, 그걸 보면 이제 어떤 지역인지 이게 나오는군요, 보면.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농지에 또 가격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네. 많이 나는데 네. 농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가 있나요? 그럼? 용도 지역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용도 지역이라는 네, 게 뭐 지금 계획관리 말씀하신 지역이냐 네, 아니냐? 네, 맞습니다. 네네. 네, 생산관리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생산을 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네. 거기서는 생산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담보된 농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좀 오를 수가 있고 네. 계획관리 지역에서는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멀기 때문에 네. 예, 상대적으로 좀 낮을 수도 있고요. 네네. 흔히 우리가 맹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길이 없는 곳을 맹지라고 네네. 하는데 맹지는 또 가격이 또 저렴할 수가 있고요. 아. 네, 그럼 결과적으로는 네. 이걸 보면은 대체 어떤 땅만 보시면은 좀 가격을 대충 예측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음. 네, 우리 흔히 감정평가사 분들이 감정평가서라고 하는 곳에 네. 이런 지목과 도로 각각의 이제 왜 이런 사유로 감정평가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만들어 놓습니다. 네네. 그런 것들은 실은 감정평가사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인들도 왜 이 가격이지?라고 네.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요. 네네. 그런 걸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질문 이걸로 좀 하고 싶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농지를 이제 투자의 수단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 가격 있잖아요. 특히 농지 가격은 요즘 추세가 어떻습니까? 우선은 우리 헌법상 네. 농지는 경제유전의 법칙 때문에 투자 요소라기보다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만 그 안에서 농지 하나도 결국은 부동산의 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네. 자산으로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자산 가치가 있다라고 하지 농지를 투자 자산 요소로부터 바라보는 것은 조금 위험한 발언이지 않을까. 예, 조심스럽게 제가 조금 물러나겠습니다. 네. 아, 그렇죠. 사실 이 농지를 투자로 바라본다는 게 네. 농업계에서도 상당히 좀 이게 거북스러운 거잖아요. 예, 예. 거북스러운 말이고 농지에 투자한다는 게 사실 또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예. 왜냐하면 농지는 농민만 가질 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농지가 거래가 돼야 되잖아요. 음. 농지를 팔고 이렇게 농업을 떠나고 싶으신 분도 있고 예, 예. 새롭게 농업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분들인데 그러면은 참고가 될 만하게 음. 우리나라 농지 가격 추세가 어떤지 네. 투자의 관점이 아니고 이제 그냥 네, 부동산 전문가의 관점에서 좋습니다. 저희 우리나라 농지 가격은 흔히 미국에서 농지는 부동산 투자 중에서 가장 지속 가능한 성장 투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흔히 CAGR이라 그래서 연간 성장률 네네. 농지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아. 미국에서요. 네네. 한국에서 물론 일부 중간에 부침이 있을 때 떨어진 적은 있을지언정 늘 지속 가능하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 한국 시장에서는 어떨까요? 농지는 최근 3년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최근 3년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023년, 네. 4년, 5년은 2023년부터 한번 부침을 겪고 네. 그때부터 가격이 한번 하락하기 있었고요. 네. 이유는 부동산 금리 이슈랑 경제 어려움이 같이 이제 멈춰서 역시 농지도 여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네. 보면 농지 가격은 어떨 것 같아요? 농지 가격은 현재 우리나라 모든 부동산 유형 중에 가장 저렴합니다. 아,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이 농지는 네.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고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이건 사실 농민들도 굉장히 관심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저는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론적인 성장이랑 아니면 현실의 성장은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저도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이론적으로 지금 우리 소장님이랑 같이 얘기하는 것이랑 아니면 현실에 제가 스타트업 대표로서 부딪혔을 때 가격은 굉장히 다릅니다. 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부동산 가격 중에 농지는 가장 저렴하지만 네. 전 세계에서 또 가장 비싸다고 합니다. 그렇죠. 농지로서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실거래 가격이 존재하고요. 우리가 이제는 제가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농지 사고 싶으신 분은 파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시고요. 네. 팔고 싶은 분은 사는 사람이 없다. 그렇죠. 이 말이 굉장히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네. 두 분 다 수요가 있고 수요가 있는 공급인데 두 분 다 만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통계를 한번 다 뜯어보았습니다. 네. 이 농지에 대한 거래는 국토부의 실거래 시스템에 모든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거래가 있는지 어느 정도의 건수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네. 거래 건수가 하락하고 있고요. 네네. 거래 규모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제가 경매 흔히 우리가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는 루트 중에 하나 채널을 경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법원의 경매에서 한번 농지를 바라봤을 때 제가격에서 감정가가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격이라고 한다라면 그때 결정이 안 난다면 유찰이라고 합니다. 2차 유찰, 3차 유찰, 4차 유찰까지 가고 농지는 제가격에 거래되는 경우들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저는 좀 이런 질문이 확 드는데 네. 예를 들면 경자유전 원칙 농민이 아니면 농지를 살 수가 없잖아요. 네네, 엄밀히 맞습니다. 말하면. 근데 경매를 낙찰받는 게 어떻게 가능하죠? 농민 소유자 자격 증빙이 되고 앞으로 향후에 내가 농민이 되겠습니다라는 계획서가 있으면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아, 네. 그것도 경공매도 가능하군요. 네, 그러니까. 흔히 농지증이라고 하죠. 네네. 네네, 농지증을 가지고 있으면 혹은 가질 예정이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가능합니다. 사실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농지의 그 실거래가하고 이제 그 네네, 뭐라 그러죠? 경매가요? 공시지가라 그러면 네네, 공시지가요. 네. 차이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네네. 어느 정도 이게 차이가 납니까 농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20년간의 빅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우리나라의 실거래가는 공시지가의 보통 2배 정도에서 거래가 됩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네네. 네. 내가 만약에 평당 10,000원이 공시지가면 실거래 가격은 평당 2만 원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보통 이 정도 선에서 거래되고 조금 높다 하더라도 2.5배 정도. 네. 10,000원이면 25,000원 정도에서 거래되는 게 사실입니다. 네. 네. 근데 농지는 아파트처럼 거래가 빈번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가격이 맞는지 파는 사람이 맞게 파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참 없습니다. 네. 어렵죠. 네. 우리 가격은 우리 소장님도 더 잘 아시지만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급과 수요가 별로 없는데 가격을 추정할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셨을 때 네. 팔고 싶은 사람은 네. 사는 사람이 없다 하고 네네. 사고 싶은 사람은 파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팁처럼 나오는 게 네. 마을을 다니면서 이장님을 만나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게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소위 폐쇄적 거래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폐쇄적 거래를 해서 이장님 통해서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냐라는 아, 네, 그렇죠. 식으로 좀 바라봐지는 것 같은데 네. 제가 거래 건수는 아까 급감하고 있다고 했죠. 혹은 네네. 감소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다음으로 거래 건수가 가장 큰 게 농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건수 자체는 줄어들고 있지만은 네. 건수 자체는 많다. 굉장히 많다는 거죠. 거래가 굉장히 많은 네. 거예요. 그것을 모두가 다 이장님이 거래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럼 네. 정보를 어떻게 주고받아서 이렇게 주로 거래되고 있는가요? 그럼? 보통은 우리가 흔히 4대 포털이라는 곳에서 많이 좀 하시고 네네. 아니면은 농지은행, 정부가 운영하는 음. 농지은행을 통해서 진행하시거나 네. 아니면 저와 같은 프롭테크 업체들의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농지 정보를 교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트랜스파머에서도 농지 네.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네요. 저희는 농업 농촌은 정보의 비대칭성, 흔히 네. 레몬 마켓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소유자와 혹은 수요자, 혹은 공급자의 정보의 괴리가 가장 큰 시장이 저는 농업으로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1-1번지가 있다고 치고요. 1-2번지의 가격이 있다고 칠게요. 네. 파는 사람이 1-1번지랑 2번지가 크게 가치가 평소에 차이는 있을지언정 가치가 다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옆집 가격인데. 그렇죠. 네. 근데 실제 농업에서는 그렇게 가격이 다릅니다. 아하. 네. 농지은행에서도요, 해당 주소지가 있고 바로 인근에, 인근에 한 100m 거리에서 한 10m라고 칠게요. 10m 거리에서도 한쪽은 10만 원에 파시고요. 한쪽은 20만 원에 파십니다. 아. 네. 이것은 사람들이 정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가격의 우위를 설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네네. 네. 그 방법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 농촌에서 농지 거래가 왜곡되거나 아니면 악순환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농지 거래가 이제 잘 안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뭐 네. 팔고 싶은 사람 사고 싶은 사람이 사실 만나기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를 중개해주는 플랫폼 같은 건 없는가요? 현재로서는 농지은행이 저는 유일하다고 보고 있고요. 아, 농지은행은 네. 그 거래 자체를 중개하진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냥 이렇게 농지은행에서 하는 임대를 대신 맡기거나 농지를 위탁하거나 뭐 이런 경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래요? 매물자, 그러니까 소유주가 나는 이걸 매각을 하고 싶습니다 해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농지은행이다? 네네, 맞습니다. 아, 그게 활발한가요, 그게? 불행히도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것 왜냐하면 같네요. 올릴 수는 있지만 그 가격이 페어한지, 네. 그러니까는 정확한 가격인지 정상적인 가격인지는 검증되지 않고 올립니다. 파는 사람 마음인 가격이라는 것이죠. 네이버 부동산을 보면 이제 우리가 아파트 가격 같은 것들이 네네. 다 공시가 나와 있잖아요. 네, 전부 다. 맞습니다. 떠 있으면서 그걸 보고 네. 마음에 들면 이제 부동산 접촉해서 이렇게 임대를 네네. 하거나 하는데 농지도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현재는
아쉽게도 없습니다. 네이버에서 안 해요 그런 거. 네이버에서도 네. 네이버가 가격을 판단해 주진 않고요. 네. 흔히 우리 KB 부동산 지수라고 있잖아요. 아파트 네네. 가격이 네네. 얼마다. 네네. 네, 그런 농업에 농지의 가격 지수가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네. 저도 그런 생각에서 제 사업을 만들었는데요. 네. 네, 아쉽게도 그런 것들은 저희는 하고 있지만, 네. 네, 소수만 알고 있는 저희만 하고 있는 서비스고요. 아. 아쉽게도 우리 그 농민들이 그리고 농업인들이 잘 모르고 계세요. 근데 저도 사실 이제 트랜스파머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네네. 농지 가격을 클릭하면 이제 농지 가격이 보이잖아요. 네네네. 이게 무슨 상업지구다, 계획관리지구다, 농업진흥구역이다 뭐 이렇게 해서 예. 나오면서 이제 가격을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게요? 농업에 대한 예측은 부동산 가격의 예측부터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한다면 네, 이런 네. 것들은 과거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상당한 학문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빅데이터 AI라고 해서요. 네. 추정 모델들이 많이 만들어졌고요. 네. 그것을 한국화해서 진행을 하면 되고요. 네. 저희 역시도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네.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이 보통 투자가 일어나거나 네네. 투기적 거래가 일어나는 곳이 거래가 활발하잖아요. 예예. 사실은 투기꾼이 없으면 시장이라는 게 잘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죠? 네네. 이 거래가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네. 그래서 주식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단기 단타라는 분들을 가지고 음. 일부러 투기꾼이라고 비난하지만은 그 사실 단타 매매하는 사람들이 없으면은 거래 자체가 안 일어나니까 시장 자체의 네. 탄력성이 확 떨어지잖아요. 예예. 농지는 아파트는 어떻게 보면은 탄력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가요? 어떤가요? 아파트도 거주 목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오래 거주하시지 네. 단타로 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은 그게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띄엄띄엄 일어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시장 가격이라는 게 과연 맞나 안 맞나 이게 잘 형성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농지도 전형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이게? 저도 아파트, 저기 부동산의 유형을 몇 가지로 나눈다고 친다라면 네. 아파트처럼 거주형이 있으실 것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빌딩이나 오피스텔처럼 상업형, 네. 임대 수익형 그런 창출형이 있을 것이고요. 네. 농지는 생계형입니다. 아, 네, 농부가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농지이기 때문에 네네. 이거에 대한 거래는 내가 한번 농지를 산다라면 그 거래는 더 뜨문뜨문하게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농업 분야에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그 예를 들면 이제 상속 때문에 토지 사람들이 대개 한 절반 이상의 땅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미. 네. 토지 사람들은 아마도 그 땅을 팔고 싶은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팔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근데 주변에 농민들이 팔면 좋겠지만 농민들은 아마도 예를 들면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를 모를 거고 아니면 가격을 너무 자기 생각하는 건 낮게 쳐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땅을 빨리 이제 농민들이 넘어가게 하면 좋은데 네. 그렇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농업 농촌을 한 2년 가까이 네. 혹은 컨설팅 할 때부터 본다면 한 6년 가까이 들여다봤을 때 네. 외람되지만 파시는 분도 잘못되셨고요. 사시는 분도 좀 잘못되신 것 같습니다. 아, 파시는 분들은 지나치게 높게 가격을 형성하세요. 그건 다 그래 항상 그 네, 물론 그렇지만 본질이죠. 한국식 그 디스카운트 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가격을 지르고 거기서 깎아줘야지 하는 게 네. 너무 팽배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페어 프라이스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 네, 여기서 제가 가격을 추정한다 그래도 그게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가격이라도 있느냐, 비준 가격이나 중고 가격이라도 될 수 있는 것이 있느냐라고 네. 할 때는 분명히 참고할 수 있을 것이거든요. 네. 네네. 아, 근데 창고 가격이라는 게 이제 누구나도 아, 저쯤이면은 뭐 네. 내가 수긍할 만한 창고 가격을 누군가는 만들기 어렵죠, 이거 솔직하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농업 농촌에서 저희가 가격을 평가한 때는 네. 과거의 시골의 가격들 네. 그리고 그 토지의 유형, 그러니까 농지의 유형, 네. 그리고 도로의 접근성, 음. 그리고 경사도 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용도 지역, 지목, 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계산해서 실은 가격을 평가를 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거는 명확하게 있는데 네. 그것을 인정해 주느냐. 제가 아는 농민들은 누구는 인정을 해주시고요. 누구는 야, 내 가격 이만큼인데 너무 박하게 한 거 아니야. 그렇죠, 라고 그렇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것은 개인차에 맞춰서 절대 맞출 수는 없는 논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창고일 뿐이지 네. 거래의 어떤 뭐죠? 실제로 반영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네요. 누군가는 거래에 반영하시고요. 네. 네, 누군가는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공시지가도 반영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게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인정해 주기 때문에 네. 공시지가라는 것을 진행하는데 실은 한국의 공시지가는 매우 좋은 제도예요. 전 세계에 정부가 나서서 부동산 가격이 이 정도 될 것이야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일본과 한국 두 개의 나라가 유일합니다. 나머지는 민간에서 알아서 이 가격을 평가해야 되고 시장의 논리에 따라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농지 가격이 이제 조금 전에 뻥튀기가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농민들은 누구나 그렇잖아요. 자기 평생 농사를 땅을 일궈왔는데 그 네네. 땅을 가지고 넘긴다는 게 사실 싸게 넘기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럼 이렇게 된 데는 뭐가 가장 큰 문제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상가를 매각을 할 때 상가의 임대 수익을 보고 매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사는 사람도 임대 수익이 이 정도 될 것이야. 네. 보고 이제는 상가를 사겠죠. 농업도 농지를 팔 때 땅만 팔면 안 됩니다. 아, 여기서 농업 수익으로 어느 정도 될 것이야라는 현금 흐름을 계산하고 보여줄 수 있다라면 가치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농지 거래는 농업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땅 아. 가격입니다. 아, 네, 사실 그게 가장 큰 문제죠. 네, 근데 그것도 생각해 보면 이어가는 게 벼농사를 짓는 논이다. 이게 농업진흥구역이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 땅값이 비싸기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게? 근데 왜 그러면 이제 그 보통의 부동산이 이제 임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수익 그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네네. 임대료라든가 가격이 농지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네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농업이 데이터화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는 농업은 네. 아직 그 우리나라의 굉장히 좋은 경험과 난리지를 흔히 그걸 암묵지라고 표현한다면 형식조화되는 것에 부족함이 좀 있습니다. 이거를 교보만 만들고 네. 데이터화하고 제가 스마트팜 혁신밸리 프로젝트를 총괄했다고 앞서 말씀드렸었는데 그 당시도 2018년도에도 데이터화되지 않았고 현재도 그런 부분들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데이터가 잘 안 될 것 같다는 느낌도 계속 들어가지고 이 문제가 계속 어렵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럼 농지연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요. 먼저 농지연금이 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농지연금에 네 글자의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지를 담보로 네. 연금처럼 돈을 나라가 제공해 준다. 이게 농지연금이라는 제도인데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만 60세 이상 고령자, 이 고령자들은 더 이상 농사 짓기 노동적으로 노동력으로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러면 평생 내가 해온 게 농업이고 농사인데 어떻게 살아갈 길이 없을까라는 거에 있어서 그러면 정부가 농지를 담보로 잡아주고 내가 너희들한테 대출해줄게 연금처럼 아, 농부들한테 그래서 생활비를 어느 정도 보조해줄게 하는 게 농지연금이라는 제도입니다. 네. 1인당 300만 원까지 월 3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한도가 아. 부부 합산 우리가 이제 농사 지을 때 부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부 합산 500만 원까지. 오, 그러면은 소장님 그 월 300, 500이면 네.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아, 그럴 것 같은데. 예, 예. 근데 사실 이제 저도 농지연금이 잘 되고 있냐 하면은 주변에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네. 저도 이게 왜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얘기 듣기로는 농지값이 다들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잘 이걸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더라고요. 근데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농지가 만약에 계속해서 대세 하락이라면은 네네.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면은 농지연금을 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지 않나요? 두 개 다 이득입니다. 하락할 때는 내가 네. 고점에 농지연금을 받기 때문에 그 가치로 네. 하기 때문에 이득이고요. 네. 상승할 때는 농지연금에 농어촌공사한테 죄송하지만 제가 농지 그 연금에 대해서 규정을 다 한번 파봤습니다. 네. 네. 흔히 말해서 위약벌이 없습니다. 네. 해약했다가 다시 해도 위약벌 조항이 없어서 아, 그래요? 농지가 오르고 있으면요. 그걸 리밸런싱이라 그래서 해약하시고 다시 그 가치로 해서 더 많이 받으시면 됩니다. 와, 이거는 네. 안 하면 바보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안 하시잖아요. 저는 농민이 아니고 못 하는 거죠. 그러신가요? 하고 싶은데 못 해요. 네네. 못 하는 거고. 네. 사실 농민들이 이렇게 안 하다 보니까 네. 사실 농민 아닌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농민 아닌 농민이긴 한데 네네. 사실 애매한 농민들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분들이 이걸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특히 이제 좀 네. 아시는 분들이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저하고 친한 분들도 농지연금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분도 많고 이것 때문에 농민 자격을 가지는 분들도 꽤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왜 이런 좋은 제도가 왜 농민들이 활용을 못하고 왜 농업에 기여한 분들이 활용을 못하고 네. 다른 분들만 활용하고 있다 이런 좀 억울한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우선 첫 번째는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바로는 농지연금을 수혜받으시는 농민들은 네. 몇만 명 되지가 않습니다. 한 2만 명 조금 넘으시나요? 통계적으로? 네. 제 기억에 그게 한 2년 전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많게 여겨지겠지만 크게 많이 증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지연금이 그러면 우리가 농어촌 공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농지연금을 게시판을 들어갔을 때 네. 이게 쉬워야 되는데 네. 너무 어렵습니다. 아. 이 땅의 주소를 집어넣고 가격이 얼마인지 내가 집어넣어야 되고 음. 공시지가, 가치 음. 이런 것들을 모두 본인이 입력해야 되는데 네. 그걸 농민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농협이나 기술센터에서 대행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는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왜 안 하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 아닌가요? 몰라서 못하는 거죠. 몰라서 그래요? 못하는 거고. 아, 저는 정부에 돈이 네. 없는 게 아닌가 싶어. 이것도 다 어쨌든 융자도 네,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긴 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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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두 개 다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네. 실제 보면은 현장에서 농민 아닌 농민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하시는 걸 많이 보셨어요? 저 많이 봤습니다. 네. 네. 왜냐면요. 월 300, 부부 합성 500이면 연금 제도 중에 네. 제일 좋은 제도입니다. 300은 공무원 정년퇴직에도 300만 원쯤 되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죠. 제가 우리 소장님 저랑 제주 예전에 제주 농업 엑스포에서 네.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랬죠. 그 당시 제가 부스를 만들고 거기 계시는 상주하시는 농민들의 농지연금을 분석해 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아, 제주도 땅값 비싸더라고요. 평당 50만 원, 60만 원 기본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분들의 농지 가격은 보통 한 5억 이상, 한 10억 되십니다. 거의 풀로 300만 원, 500만 원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세요. 제주도처럼 평당 가격이 비싼 농지를 소유하시는 농민들, 평당 50만 원, 60만 원, 뭐 강원도 춘천도 마찬가지고요. 가까운 수도권에 있는 농지도 마찬가지죠. 경기도권에 있는 것들. 이분들은 농지의 가치가 5억 이상, 10억 이렇게 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소득은 아이러니하게도 농지연금이 주는 300만 원이 되지 않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내가 농사를 짓는 것이 맞을까? 농지연금을 받는 것이 맞을까? 그런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갑자기 이제 농지연금을 너무 많이 신청하면 어떻게 돼요? 농지연금 한도가 있으니까 선입선출의 논리에 따라서 한도가 차질 때까지 빨리 하셔야죠. 아, 그러니까 저도 어디에서 네. 듣기는 농지연금 요즘은 경쟁률이 꽤 세졌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네. 그만큼 많이 알려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네. 그거는 아닐 것 같고요. 아직도 네. 모르시는 분들이 아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네. 것 같고. 근데 한 가지 착각이 있으세요. 농지연금을 하시면 그러면 농어촌 공사나 아니면 우리 뭐 정부나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담보를 잡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 등기부등본에 뜨겠죠. 근데 이분들이 내 땅의 가치는 예를 들어 10억인데 나는 그 중에서 5억에 관련된 농지연금에만 받고 있는데 네네. 전부 다 설정이 되는 것을 싫어하세요. 아, 네. 나는 한 20억짜리 땅 혹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100억짜리 땅을 가지고 있는데 네. 농지연금 300만 원 받으려고 이게 설정이 잡히면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괴롭죠. 네. 농지는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농지는 법적으로 농지를 구분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 지번을. 그- 그래서 농지연금에 받을 만한 땅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아, 나머지는 이렇게 네. 자식인데 상속이 되겠네요. 아, 그럼요. 네. 좋은데요? 여러분들 들으셨죠? 농지연금에는 굉장히 유연성도 높고요. 만약에 또 땅값이 많이 오를 경우에는 해지해도 이게 뭐 제약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제도사항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도 좀 낮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농지연금에 가입했더라도 내가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네. 그렇기도 하답니다. 네. 지금 농지연금을 수혜를 받고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겨서 임대를 시킬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농사를 지으면서 농지연금까지 받는다. 그럼 소득은 네. 연금도 받고 농업 소득도 받고 네, 더할 나위 없겠죠. 수익률로 본다면 우리 연금이라고 한다면 수익률 있지 않습니까? 네. 내가 은행에 1,000만 원을 빌렸어. 그럼 내 수익률은 어느 정도?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4.1% 이상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게 농지연금입니다. 4.1% 이상. 네네. 아, 네. 4.1% 같으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우리가 금리가 만약에 네. 2%에 형성돼 있다. 4.1%면 좋은 것이고요. 만약 네. 금리가 5%다. 그럼 4.1%는 박하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네. 고정금리로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만약 가정을 하면은. 고정금리, 변동금리는 그때 당시마다 조금 고정형으로 갈 수 있고 변동형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제가 말씀드린 상황은 아닐 것 같고 그 상품의 그때 기준에 따라 아마 바뀔 것 같습니다. 농민들인데 인기가 네. 좋은 거예요, 이 제도가? 주변에서는 하는 분들이 조금 있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네네. 어때요? 이건? 있으세요. 제가 아는 농민들은 참 없으시고요. 네. 오히려 이것을 알고 계시는 지식인들이 농지연금을 받으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네네. 이제 이 농지가 그 첫 번째 이게 투자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던 게 사실 이것 네네. 때문에 그랬거든요. 네네. 왜냐하면은 농지라는 건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인데 가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 농민이 되시는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수익률이 좋다고. 네네. 이게 왜 좋으냐 하니까 제가 한 전문가인데 듣기로는 농지를 살 때 융자를 낼 수가 있는데 네.
농지는 80% 90%까지 융자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이자율이 굉장히 낮게 되어 있고 네네. 담보로 잡힐 수 있으니까. 네.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몇 년 동안 농사를 짓게 되면은 네. 농지연금을 신청할 자격이 생기잖아요. 네, 네. 먼저 이런 모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맞으면서도 조금 다른 내용들은 제가 좀 같이 네네네. 잡으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농지연금은 대출이 많이 껴있으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이미 본인의 대출은 조건에 따라 좀 상이한데요. 제 기억으로는 20%에서 25%까지 정부에서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나머지는 대출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 어느 정도 깨끗해야지만 권리관계 깨끗해야지만 아. 연금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첫 번째는 그런 것이고요. 이 농지연금은 크게 두 가지로 평가를 해줍니다. 첫 번째, 감정가의 90%. 네. 두 번째, 공시지가의 100%. 아,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공시지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네. 이 농지가 공시지가로 환산해 보니까 한 1억이다. 네. 1억에 대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환산해서요. 네. 네네. 그래도 여전히 수익이 높은 건가요? 높습니다. 아. 높고, 제가 아는 연금 제도 중에서 이게 뭐 파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좋은 연금은 농지연금입니다. 이 제도가 그렇게 좋다 그러면은 네. 예를 들어서 농지연금에 대해서 65세 아니면 70세 농민이에요. 네, 네. 예를 들면 85세까지 생존으로 계신다 치고 네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만약에 내가 한 3천 명 있다고 해요. 네. 이럴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그럼 어느 정도 연금이 가능할까요? 그 소유주의 연령, 네. 연령에 따라 다르고요. 그리고 네. 규모, 면적, 네. 면적과 농지 가격. 아까 가격에서 두 가지라 그랬죠. 그렇죠. 감정가랑 공시지가. 높은 걸 택하나요? 둘 중에 이건 택하기 나름입니다. 아, 네, 근데 감정가는 흔들릴 수가 있는 것이고 네. 공시지가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안정적으로 체크한다 그러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할 것이고요. 아, 네, 그게 아니라 내 가치는 정말 이 정도 되는데 왜 네. 읽어주지 않아?라고 하면 감정가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보통의 감정가는 시세의 한 90% 정도의 그 형성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아까 제가 시세의 절반 정도가 공시지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감정가로 가는 게 유리하죠. 네, 네. 제가 이 모델 한번 함수로 네. 교수의 입장에서 네. 함수를 한번 뜯어보았습니다. 네네. 그 안에 이제는 변수들과 상수들을 다 분석해 보니까 네. 무조건 감정가라는 게 이득입니다. 감정거래 하는 게? 아, 네. 그럼 아까 전에 땅값이 그러면서 그냥 1억이라고 가정을 하고 네. 1억일 경우에 그럼 한 달에 농민들이 얼마만큼 연금이 주어지나요? 계산한 방식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지가 있는데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월 300, 부부 합산 500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네. 한번 이거는 좀 계산해보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요? 저희 트랜스파머 사이트에 네. 회원 가입하시면 무료로 주소지 검색하시면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아, 그래요? 그렇게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이렇게 같습니다. 광고를 훅 해버리시네요. 광고가 아니라 제가 돈을 벌면 광고인데 제가 무료로 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네. 그 사이트 만들어 놓고 돈을 잘 버시냐 이걸 다음 질문해야 되는데 별로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농촌이나 농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잘 안 되죠. 정확하시고요. 네. 농업 농촌으로 돈 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사실 예. 이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어려워요. 저도 우리나라 수많은 대기업과 네. 그리고 정부 컨설팅을 많이 했었지만 네. 아직도 못 푼 게 농업입니다. 아, 네. 여기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죠? 돈 버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이제 꾼들도 많이 모이들고 그리고 그렇죠. 산업이 활성화될 텐데 네네. 사실 이제 그런 소식을 못 듣다 보니까 좀 많이 침체됐다 이런 소식도 많이 듣고 또 네네. 땅을 사고자 하는 수요가 좀 많아야 네. 예를 들면 그쪽 지역 농민들이 아니면은 땅을 팔고 싶어도 사실 못 파는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럼요. 우리 고향도 그래요 보면. 네. 그래서 땅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 사실은. 네네. 저 산골부터. 네. 이게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또 옛날에 일본 데이터를 보니까 음. 전성기 때 비해가 땅값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더라고 보니까. 저도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벌써 2023년부터 이제 약간 좀 감소하고 있다는 거 보면서 우리나라 땅값도 피크를 찍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네네. 도시 근교는 아마도 조금 올라갈 여력이 있겠지만은 농촌 지역은 아마 대세 하락을 피하지 못할 거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제 생각이 맞나요? 아니면 그냥 느낌이 그래요 보면은? 저는 아까 경매와 실거래 가격을 가지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농지 사시려면 경매로 사시면은 시세 한 50%에서 사실 수 있습니다. 경매에 들어가는 물건들은 우리 농민들이 너무 아쉽지만 농협이나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서 3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 부실채권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 금융기관들은 이런 부채를 떨구기 위해서 법원에 경매를 신청을 합니다. 네, 돈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대출 이자원금을 납입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네. 이것을 법원에 이제 넘기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 수많은 농지들이 법원 경매 시장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아, 넘기는 주체는 은행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아. 은행이나 뭐 2차 은행들 그렇죠. 아니면 우리 흔히 아는 농축협, 새마을금고, 뭐 신협 그런 것들이 되겠죠. 저는 갑자기 듣다 보니까 왜 그러면 농지은행에서는 이 경공매에 넘어가는 땅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땅을 왜 그럼 인수를 안 할까? 왜 거기다가 이렇게 경매로 가게 내버려 둘까? 네네. 이런 생각도 혹 드네요. 왜 정부가 통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농지은행도 본인들이 이 거래에 대해서 작용을 하지 않고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 주시는 플랫폼 역할만 하지 네. 그 안에서 가치 평가를 해준다든지 어떤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네네. 네네. 아, 제가 농지에서 잘 몰라서 그래요. 네네. 저는 이제 얼핏 생각하면은 네. 농지은행이 계속 땅을 계속 구매를 하잖아요. 예. 구매를 하면은 사실 그런 한계선상에 있는 농지를 하기가 그것도 이제 저당이 잡혀 있으니까 거래도 안 되네요. 예. 법적으로 불가능하네. 제가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마지막으로 정리한다면 네. 그러면 권리관계도 깨끗하고 물론 법원에 올라갔지만 네. 시세의 한 50% 60%에 살 수 있다라는 농지가 네. 왜 그렇게 만들어질까요? 저는 그 가격이 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 좀 놀라운 네. 그게 맞는 얘기 같은데 좀 네. 듣고 보니까 약간 좀 뭐라 그러죠? 약간 좀 뜨끔하네요. 거품이 어느 정도 거쳐 있어야지만 제 가격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제가 농업도 연구했고 부동산도 연구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거품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건 그렇죠. 예. 소위 캡 레이시라 그래서 캐피탈라이제이션 레이시라고 하는 자본화 지수의 미국식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론이 있는데요. 네. 이게 먹히지 않은 것이 한국이 유일합니다. 아. 네. 그 안에 거품이라는 가격이 있어서 지금 근데 거품이 조금씩 좀 빠지고 있는 것 같기는 저는 그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네. 다시 이제 경공매에 대해서 네네. 예를 들면 법원에서 다른 경매 물건하고 비슷하게 방식으로 진행될 거잖아요. 네. 네. 농민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그 농지 경매에 참여하는 분들 어떤 분들이에요, 대체로? 농지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곧 취득하실 분들이시고. 대체로 네. 그러면 농사를 짓는 분들인가요? 네, 그렇죠. 사실 그거는 뭐 바보 같은 질문이긴 하죠. 당연하죠. 농사 안 짓고. 나 지금 상상이 잘 안 가서 그래. 농지를 네. 농민들이 예를 들면 경공매까지 참여한다는 게 좀 낯설게 보여가지고 네. 실제 농민일까 이런 생각도 이렇게 좀 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정보를 누구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우위에 설 것이고요. 네, 그것이 부족한 사람은 열위에 설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농지 경매나 공매를 하시는 분들은 네. 농민들 중에서도 고수이신 분들이세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그렇겠네요. 그죠? 자기 지역에 있는 어떤 근처에 네. 있는 땅들을 이렇게 선점해가지고 이렇게 네네. 할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근데 이런 경공매 제도라든가 아니면은 농지 연금 같은 제도들이 네. 우리나라 농업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우선은 농업이 활성화되려면 네, 기본적으로 땅이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지 농사를 지을 거 아니냐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네,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철미하게 부딪힐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농지가 있어야지 농사를 지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난 농사를 짓고 싶은데 농사지을 땅이 없어요. 그런 개선 악순환이 되는데요. 네, 그럼 거래를 활성화시키는데 분명히 자정작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누군가는 부동산을 싸게 사고 싶고 농지를 적정하게 싸게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이고요. 그렇죠. 네, 그런 통로가 하나의 경매 통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예를 들어 이제 그럼 청년 농부 같은 경우는 농업에 진입할 때 네네, 농지를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럴 경우에도 이걸 활용할 수 있는가요? 어떤가요? 그럼요. 그럼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좋은 겁니까? 아니면 어때요? 전문가도 처음에는 초보자였습니다. 아, 네. 네네. 우선 공부하시라라는 말씀을 모든 초보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게 공부하지 않고는 전문가가 아무리 얘기해주는 어드바이스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건 그렇죠. 예. 그래서 본인들도 기본 지식이, 기초 지식이 있는 다음에 전문가랑 같이 상담을 하시면 얻어가시는 게 굉장히 많을 것이고요. 처음부터 전문가에게만 의존하시면 결국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거든요. 이외에 또 농지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될 이슈가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 경공매 시장에서 하나 더 포인트를 짚어드린다면 아까 공시지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실거래 가격보다 조금 낮게 평가된 게 감정평가고 네. 그것보다 이제는 실거래 가격의 한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이 공시지가야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경매에서는 공시지가보다 싼 농지도 많습니다. 그런 농지들이 좋은 농지일 가능성도 있는가요? 그럼요. 네. 음. 채권이 부실한 것이지 네. 땅이 잘못한 적은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영농형 태양광 이슈도 많잖아요. 네네네. 곧 그게
뭐 이 정부 들어가지고 많이 허용될 것 같기도 하고 네네. 또 농지에서 태양광을 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농지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 사람들은? 저는 농업은 우리 소장님 더 잘 아시지만 농업은 농업 소득과 농업 외 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미 농업 소득 외에 농업 네. 외 소득으로 그 포션이 넘어간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미 그런 것들이 선진화된 농업의 하나의 길이라고 보는데 네. 그 중에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과 그리고 농업을 융합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결합시킬 수 있는 매우 좋은 장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또 영농형 태양광을 바라볼 때 네네. 토지법의 한계를 농지법이 있잖아요. 그죠? 네. 이걸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꼼수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고요? 법적인 테두리와 규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켜야 될 부분이 있고 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도 영농형 태양광이 태양광 발전 중에서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거든요. 네네. 네, 우리나라 저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토지가 유한하고 재원이 한계가 있는 이런 공간 속에서는 공간의 효율성을 취할 수밖에 없죠. 그럼 영농형 태양광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네네, 필요하고요. 다만 이게 영농형 태양광이 누구나 되느냐, 누구나 될 수 있지만 네. 제가 그 누구나는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아, 뭐냐면 어떤 관점에서? 태양광을 바라볼 때 우리 농지법에서도 좀 바라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의 규제, 네. 조례에서도 각기 다 상이합니다. 네네. 모든 지자체가 다 다릅니다.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 조례 규제를 좀 보셔야 되고요. 음. 세 번째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에서 지금 태양광 발전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 이유는 그렇죠. 이미 이 전력이 포화 상태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공급이. 그렇죠. 그렇다면 한국전력에서 변전소 허용 용량이 되는 곳들, 인입이 되는 곳들 이런 것이 세 박자가 맞아 떨어져야지 태양광 발전할 수가 있지. 나 그냥 태양광 여기다 해볼게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경공매 말씀하셨는데 뭐 많은 청년 농부들이 그러면은 농지를 넓히고 싶은 농부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이 이 관심을 가질 만합니까? 아니면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어떤 하나의 물건이 있을 때 질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할 때요. 네. 가격을 싸게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비싸게 사는 게 좋을까요? 싸게 사야죠. 네, 그런 경매는 하셔야죠. 아, 네. 저도 이제 경매까지 참여하려 그러면 네. 농사 짓고 경매도 신경 쓰고 네네. 어쨌든 굉장히 좀 힘든 일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예.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네. 어떻게 좀 편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 거는? 편하게 하는 부분은 그런 분석들이 네. 충분히 이제는 우리나라 경매가 도입된 지도 오래됐고 그런 스타트업이나 네. 아니 중소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를 펼치는 네. 네, 그런 서비스를 활용하시는 것도 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그럼 대표님도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계신가요? 하고 있고요. 네. 여기 구독자님들한테 네. 제가 그 열흘 무료 이용권을 드리겠습니다. 추천 코드를 저희가 드릴 네네. 것이고요. 네. 우리 농업 농촌이니까 28222로 추천 코드를 가입할 때 입력하시면 네. 무조건 열흘 무료 이용권을 드릴 거고요. 네. 네, 저희가 연간 150만 원을 받고 있는 서비스를 열흘 무료로 제공드리고 그 네. 열흘 보시면 웬만한 거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굳이 가입 안 해도 되겠네요. 가입하셔야죠. 네, 가입하셔야죠. 가입하셔야죠. 네. 근데 150만 원 굉장히 큰 돈이라 가지고 네네. 아마 별로 이 비즈니스는 도움 안 되겠지만 어쨌든 농민 그렇습니다. 되는 한번 도움이 될 네네. 것 같다는 생각은 하네요. 네, 애초에 제가 농업 농촌에 발을 디딜 때 네. 이거 잘못 디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서 돈 벌 생각은 없습니다. 아, 네네. 저도 이제 사이트 들어가 봤는데 제 땅이 어떤지 가격이 어떤지를 보는데 유용했던 것 같아요. 보면서 생각보다 조금 낫네 이런 느낌은 솔직히 좀 들었거든요. 네네. 아마도 우리가 땅값이 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서 뭐 그렇게 느껴지는 거겠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생각보다 낫네 생각하시면 그 가격에서 여기가 왜 높아야 되는지를 본인이 이제 생각하셔서 네. 보정 기술을 만드시면 되는 것이죠. 아, 네. 그렇죠, 그렇죠. 이것만 하나만 다 믿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 외 또 농민들이 알아야 될 농지에 관한 상식이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흑토람 농민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 집원을 치거나 아니면 이 근처에 가면 어떤 작물이 가장 좋은 작물일지, 최적 작물로 할지 이에 대한 저희 트랜스파머라는 서비스에서 내 집원만 치면 어떤 토양이 있고 이 토양에서 어떤 작물이 가장 좋고 우리 그리고 농진청에서의 농업 소득까지 연계해서 네. 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서비스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인가요? 네, 무료인가요? 가입만 하시면 무료입니다. 가입만 하시면 무료랍니다. 네. 여러분
빨리 가입하셔가지고요. 새롭게 농사를 짓고 싶은 하시는 분들은 클릭하셔가지고 그 지역의 땅을 클릭해 보면은 어떤 농산물을 지으면 좋을지, 우리가 이걸 재배적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떤 작물이 이 토양에 좋은지, 그 다음에 이걸 재배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이 가능한지 하는 것도 네네, 네. 나와 있더라고요. 네네. 대개 다 이제 나와 있는 거는 뭐 표준적인 자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이트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은 하나의 참고 정도는 되지 않을까 네네. 이런 생각은 네, 네. 들었습니다. 저희가 정확히는 10회 열람이 무료인데요. 네, 제가 오늘 가서 저희 직원들한테 네, 우리 저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네. 한 달 무료를 만들겠습니다. 네. 아, 한 달에 또 모셔가지고 또 한 달 더 무료를 이렇게 하면 계속 연결될 수 있지 네,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어쨌든 간에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혹시 또 추가로 이제 농민들인데 어떤 조언 드릴 게 있나요? 지금 너무 어려운 시기에 네. 농사를 아무리 짓고 싶어도 농지 가격이 좀 많이 비싼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제가 회계법인에 있었고 전략 컨설팅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숫자의 논리로 좀 계산을 하는데요. 네. 내가 쓰는 비용보다 버는 수익이 많아야지 나는 이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농지 가격은 비싼데 네. 여기다가 수익이 만들어지지 않는 농사도 하고 있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저는 조금 더 그 효율적으로 농민들께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것들을 계산 더 하시고 그리고 아까 경매를 이용하시거나 농지연금 같은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드셔서 활용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에서 농사만 짓는 것이 물론 답이긴 하지만요. 그 옆에 할 수 있는 충분히 유연한 운영의 묘들이 충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충분히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힘이 되지 않을까. 네, 감히 좀 한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자산 관점에서 농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건지 한번 봤고요. 이건 이제 우리가 경자일정 원칙이라든가 아니면 농지 규모와 같은 이런 거와 다르게 지금 현재 제도화에서 우리가 농지를 어떻게 바라볼 건지 이걸 해서 농민들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유리할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김기현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